한국의 만두가 세계 시장에서도 잘 팔린다는 거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매출, 점유율, 매체 평가 등 모든 지표가 비비고의 성공을 알려주고 있죠. 미국의 비비고가 처음 등장한 게 2009년입니다. 게다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먼저 런칭을 했죠. 그동안 미국에선 만두를 덤플링이라 불렀는데요. 비비고는 만두란 이름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식 이름이 자리를 잡게 됐죠.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 처음 출시됐을 때 반응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 잘 팔리진 않았거든요. 그럼 비비고는 왜 갑자기 이런 환대를 받게 된 걸까요? 이 과정에는 CJ의 엄청난 출혈이 있었습니다.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현금을 마련하면서까지 절박하게 매달렸던 사건들이 있었죠. 업계에서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무리수를 두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 만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만두가 된 이유입니다. 먼저 비비고는 왜 본진이 아닌 미국을 택했을까요? 특히 미국은 냉동식품으로는 이미 거대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국 음식이 지금이야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땐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데요. CJ가 보기에는 국내 만두 시장은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 만두 시장이 작긴 했지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이 터지면서 국내 만두 시장이 쪼그라들었고 저가 냉동식품 제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앞다퉈 경쟁했거든요. CJ도 만두를 팔긴 했는데요. 혜택 고향 만두에 밀려서 만년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쪼그라드는 시장에서 만년 2위로 앉아있느니 그냥 미국행을 택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 왜 만두일까? 두 번째,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일까? 우선 만두라는 아이템을 먼저 보면요. 당시 한식은 미지의 음식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에는 일단 거부감을 느끼죠. 그런데 만두는 좀 다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만두와 비슷한 음식은 하나씩은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라비올리, 튀르키예의 만트, 폴란드의 삐에루기, 스페인과 남아메리카의 엠파나다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만두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고 비교적 익숙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 본 거죠. 또 미국의 냉동식품 시장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여긴 냉동식품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시 CJ에겐 가장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브랜드 인지도였죠. 한국에서야 대기업이지만 미국에선 그냥 신생 브랜드거든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건 둘째치고 일단 유통망을 뚫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미국의 만두 회사를 인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이민자 출신이 운영하던 옴니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의 만두가 LA 일대에선 나름 인기였거든요. 생산 설비도 꽤 빵빵했고요. 트레이더스 조에도 OEM으로 만두를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옴니 인수로 공장에다 유통망까지 확보했으니 일단 산뜻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만두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무슨 만두를 만들어 파느냐입니다. 어차피 한국 만두는 다들 모를 테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돼지고기 만두나 김치 만두로는 어림도 없고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야 했죠. 그렇게 나온 게 치킨 앤 실란트로예요. 닭고기와 고수를 넣은 만두. 나중에 한국에도 출시하긴 했지만 큰 인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 만두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닭고기는 맛이나 향이 약하고 대체로 퍽퍽하니까요. 고수는 뭐 거의 넣을 일이 없는 재료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닭고기를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이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때여서 돼지 대신 닭을 넣은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많이 쓰던 고수를 곁들인 겁니다. 이게 비비고의 첫 만두, 치킨 앤 실란트로 미니 완탕이었죠. 이게 아주 대박을 터뜨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출을 늘려나가면서 가능성을 보게 돼요. 비비고 국내 사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2010년대 중반 비비고 만두의 미국 매출이 1천억 원을 돌파합니다. 괜찮은 성적표긴 한데요. 한계는 있었습니다. 비비고가 잘 팔리는 곳은 캘리포니아 정도뿐이었으니까요. 이건 유통망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조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은 검증된 제품을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 팔릴만한 제품을 팔고 싶어 하죠. 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려면 일단 신뢰를 줘야 돼요. 매대에서 다른 상품 치우고 만두를 올리려면 우리께 더 잘 팔릴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보기에 비비고는 그냥 로컬 상품입니다. 서부 캘리포니아나 아시아인 거주 비율이 높은 곳에서 주로 팔렸으니까요. CJ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꽤 무모한 짓을 저지르는데요. 바로 미국 냉동식품 산업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슈완스를 탐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슈완스는 1952년에 마빈 슈완이 설립한 곳입니다. 가족끼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해 팔고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스크림은 농촌에서 더 비싸게 팔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평균 14센트 정도가 더 비쌌죠. 마빈 슈완은 이걸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농촌 지역에 아이스크림을 배달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트럭을 하나 사서 얼음을 채우고 아이스크림을 실어서 배달을 시작했죠. 이걸로 돈도 꽤 벌었고
판매 범위도 점점 넓혀나갔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도시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슈퍼마켓은 도심에 있었고 월마트 같은 교외 지역의 대형마트는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배달 수요가 높았죠. 이렇게 아이스크림 업체로 승승장구를 하다가 1970년엔 돌연 피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냥 피자는 아니었고 냉동 피자였어요. 당시엔 냉동 피자 산업이 급부상할 때였고 어차피 냉동 차량이 있으니 거기다 그냥 상품을 싣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업도 쉽진 않았습니다. 토티노스나 제노스 같은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도전하던 슈완스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게 76년입니다. 레드바론이라는 피자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죠. 당시 미국 사회는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던 때입니다. 기성층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이 극에 달았던 시기였죠. 미국 청년들은 반항적이고 자유롭고 도전적인 것들에 열광했는데요. 이게 레드바론의 브랜드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토핑과 종류를 늘려서 다양한 피자를 출시했죠. 덕분에 슈완스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냉동 피자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경쟁사였던 크래프트 푸드가 95년에 디조르노라는 엄청난 피자를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뒤바뀝니다. 냉동 피자임에도 꽤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던 라이징 크러스트 피자. 이게 정말 초대박을 터뜨려요. 일단 비주얼부터가 압도적입니다. 마케팅도 배달 피자에 버금가는 피자 맛이란 걸 강조했죠.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슈완스가 라이징 크러스트와 비슷한 피자를 출시했었고 결국 소송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합의를 한 덕분에 시장을 완전히 빼앗기진 않았죠. 참고로 이 디조르노는 현재 네슬레가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미국 냉동 피자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쯤 들어서 슈완스에 또 한 번 위기가 오게 돼요. 2000년대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건강식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냉동식품은 건강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있었으니까 슈완스 같은 기업들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때는 유기농과 비건 냉동식품을 내세운 브랜드가 트렌드로 올라왔고 네슬레 같은 거대 기업들은 유기농 냉동식품에 더해서 가성비 피자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물량 공세를 퍼부었죠. 슈완스는 한 발 늦은 대처로 시장을 빼앗겼고요. 이랬던 슈완스 앞에 엄청난 돈을 들고 찾아온 기업, 바로 CJ입니다. 슈완스가 하향세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CJ 입장에선 이걸 잘만 활용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때 CJ가 들고 온 돈이 무려 18억 4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2조 원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인수금액이었어요. 당시 업계나 언론에서도 너도 나도 CJ를 걱정할 수준이었습니다. 무리한 베팅이라 이거죠. 실제로 그렇긴 했습니다. 당장 2조라는 현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결국 갖고 있던 건기식 사업을 1조 3천억 원에 매각하고 이 돈 저 돈 다 끌어모아서 슈완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CJ가 슈완스를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유통 라인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지간한 마트와 슈퍼마켓에는 슈완스의 피자와 냉동식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인수 이후로 이 유통 라인을 적극 활용했죠. 인수 전에 CJ 제품이 들어간 미국 매장 수는 3천여 개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24년 기준으로는 6만 개를 넘겨버립니다. 엄청난 성과였어요. 판매 채널이 크게 확장됐으니까요. 아마 슈완스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시간이 훨씬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슈완스의 핵심인 냉동 피자 역시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CJ의 슈완스 인수권을 두고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고 있죠. 자, 다시 비비고 이야기로 돌아와서 비비고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는 한식이란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아시아 음식, 특히 한식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죽하면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도 미국 기준에서 보면 저칼로리의 저염 음식이란 말도 있을 정도예요. 미국의 냉동식품 시장도 점점 건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만두도 어떻게 보면 미국인의 니즈에 맞는 아이템인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내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비고가 국내에 등장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풀먼 얇은 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냉동만두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제2의 만두 르네상스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동만두 시장도 성장이 꽤 정체된 상황입니다. 매출이 추락한다거나 산업이 힘을 잃는다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제자리 걸음 상태거든요. 그래도 비비고는 해외 시장 덕분에 여유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슈완스 인수 직전만 해도 해외 전체 매출이 약 6,700억 원이었는데요. 인수 직후엔 무려 3조 1,500억 원, 23년엔 5조 3,800억 원을 벌어들였거든요. 이 중 80%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만두는 덤플링이 아닌 MANDU로 미국에 소개됩니다. 냉동만두가 한식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물론 미국 전체로 보자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고 젊은 소비자들은 재미로 한두 번 먹고 말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구매율이
이탈리아율이 아직 그렇게까지는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혹시 또 모를 일이긴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 수 있을지도요.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일단 한번 입에 넣기까지가 제일 어렵지 그 다음은 또 해볼만 하거든요. 미국인들에게 만두가 대중적으로 알려진다면 정말 다양하고 기발한 소가 들어간 만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가 아는 이름 만두와는 전혀 다른 것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피자가 미국에서 엄청난 변화를 거치고 이 미국식 피자가 한국에 들어서 전혀 다른 피자가 된 것처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냉동 만두를 댓글로 달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